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겸손한 공감입니다. 출판사는 더퀘스트, 저자는 김병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병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 박사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이다. 직장인의 스트레스, 중년 여성의 우울, 마흔의 사춘기 등 한국적인 특성에 기초한 세대별, 상황별, 아픔에 주목하며 특히 팬데믹 이후로 변화된 정신건강 패턴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정신과 의사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태도를 선호한다. 이 책은 정신과 저자분이 전달하는 잔잔하지만 응원과 위로가 되는 문장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짤막한 소주제로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기에 한 편씩 가볍게 읽기에 좋았습니다. 자칫 너무 무겁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대중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이후에 바뀐 사람들의 심리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기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심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요. 어떻게 푸세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 말은 하루 종일 우울하다는 말을 들을 텐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스트레스가 쌓여 괴롭지 않느냐고 짐작하고 묻는 것일 테다. 맞다. 별 수 없이 나도 스트레스를 엄청 느낀다. 어떻게든 풀어야 버틴다.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이런 질문에 그냥 걷고 뛰어요. 이렇게 대답한다. 러닝머신 위에서 거의 매일 뛴다. 휴일에는 자주 산을 오른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몸을 움직여야 풀린다. 개인적인 체험도 그렇지만 행동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의학적인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가벼운 우울증에도 신체 활동은 약만큼, 아니 약보다 더 효율적인 치료제이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정신적인 것이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해도 피로에 빠진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지쳤다고 느끼지만 뇌라는 엔진은 계속 돌아간다. 누워서 쉬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이다. 휴일 내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면 어떨까? 더 무기력해진다. 평소에 뇌는 많이 쓰고 몸을 적게 썼다면 이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운동이다. 뜨거워진 뇌를 식히기 위해 명상하는 것도 좋다. 당신도 명상을 하느냐고 물어오기도 한다. 마음 다스리는 일에 천착하는 이들은 하루 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조용한 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던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대신에 책상 정리, 설거지, 식물에 물 주기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면 그것이 바로 명상적인 활동이라고 믿기에 저도 명상을 해요. 이렇게 웅변할 만한 명상은 따로 하지 않는다. 우선 쉬는 날은 무조건 재밌는 걸 하려고 한다. 하루 종일 사는 게 재미없다. 즐거움이 안 느껴진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정신과 의사의 일이기 때문이다.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버튼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나는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는가? 정보 수집이 나의 재미 중 하나이다. 독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검색과 신문 읽기, 여러 잡지의 이미지를 눈으로 주워 담기도 하고 전시의 해설집도 꼼꼼히 챙겨본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흥미를 자극하는 이야기거리들은 컴퓨터 메모장에 꼭 옮겨둔다. 나중에 글감을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내게는 보고 쓰기가 스트레스 해소인 셈이다. 미술 작품을 보고 나만의 비평을 쓰기도 한다. 이 그림 정말 좋아. 이렇게 느끼지만
왜 좋은지 말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참 많다. 그러면 그것을 글로 쓰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치게 된다. 예술을 글로 옮기다 보면 궁극적으로 작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게 된다. 미술로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지 못해도 이런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법.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 문을 잠그고 나오는 시간은 8시 무렵이다.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싶지만 퇴근하고 상담하러 오는 직장인들이 있어서 그리 못하고 있다. 해가 일찍 떨어지는 늦가을쯤부터는 이 시간 무렵에 대해 기분도 덩달아 어둑해진다. 그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소파에 드러눕게 되는데 귀한 저녁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 일터와 집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중간지대가 그래서 필요했다. 바로 헬스장이다. 대단한 운동을 하진 않는다. 그저 걷고 뛴다.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낮 동안에 쌓였던 긴장이 잘 풀린다. 밤에 푹 잘 수 있고 다음날의 컨디션도 더 좋아진다. 지친 몸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건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한 일종의 수련 같은 것이라 사실 그리 재밌진 않다.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심히 뛰고 난 뒤에 하는 목욕이 좋아서이다. 따뜻한 물이 가득한 탕 안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 이 느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된 운동도 참고 할 수가 있었다. 나만의 우울 해소법도 뜨거운 탕에 들어가 몸을 데우는 데 있다. 그러면 의욕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활기가 되살아난다. 계절에 따라 컨디션이 변하는 체질인데 겨울이면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기상시간도 늦어지기 일쑤이다. 이럴 때도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이 머리 위로 폭포수처럼 떨어지게 샤워를 하면 정신에도 온기가 돈다.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이 우울증 환자의 신부 체온이 정상보다 1.5도 올라갈 때까지 열기가 나오는 통 안에 있도록 하는 치료를 정기적으로 시행했더니 일주일 후에는 항우울제를 먹은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울 증상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핀란드의 한 연구팀은 773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서를 자극하는 영화를 보여준 후에 체온 변화를 측정했는데 행복감을 느낀 이들은 몸 전체에서 온도가 고르게 올라갔고 우울감에 젖은 사람들은 전신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연인을 찾지 못한 청년이 옆구리가 시리다고 괜히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감정에 따라 체온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의지만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없다. 좋은 기분을 느낄 거야. 이렇게 다짐한다고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레 마음의 온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뜨거운 물로 자주 목욕을 하세요. 이렇게 권유하기도 한다. 정신과 치료도 어쩌면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차갑게 식어버린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세상의 온기를 빨아들여 마음의 온도를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신과 의사의 일이다. 종아리가 뻐근해질 정도로 뛰고 난 뒤에 하던 반신욕도 요 몇 달 동안 하지 못했다. 늦은 저녁 피트니스 센터 러닝머신 위를 뛰던 저녁 루틴이 속보로 바뀌었고 운동 후에 땀에 젖은 몸도 제대로 씻지 못했다. 고된 일과를 보낸 후에 식어버린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줬던 따뜻한 목욕물이 너무나 그립다. 나의 저녁 루틴이 이전처럼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활동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세수하기, 산책 5분 하기.
낮에는 누워있지 않기. 하루에 한 줄씩 성경이나 불경 읽기. 집에 있어도 손님이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옷차림은 하고 있기. 배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한 숟가락만이라도 밥 먹기. 이 정도의 활동이면 된다.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버리면 변화는 더디 찾아온다. 우울증 때문에 더 큰 것을 이뤘는데 이따위 활동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찮게 보면 곤란하다. 우울한 사람이 우울하지 않게 바뀌려면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변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다. 특정 방식으로 꾸준히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자질을 얻을 수가 있다. 공정하게 행동함으로써 공정해지고, 온화하게 행동함으로써 온화해지며,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작은 행위들이 모여야 나라는 사람도 달라진다. 일하지 않고 방 안에만 있다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온 30대 남성은 하고 싶은 것이 없다. 친구도 만나기 싫다. 지금이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했다. 말로는 일하고 관계를 맺는 게 귀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피였다. 피하면 당장은 편해도 불안 면역력은 약해진다. 힘들다고 멈추면 멀리 못 간다. 인간은 아프더라도 이쪽 저쪽으로 부딪히며 흘러가야 하는 강물이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흐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시인의 은유처럼 말이다. 올바른 태도는 중용에서 비롯된다. 용기는 공포와 태연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며 방종과 금욕 사이에 절제가 있다. 조급함과 무심함 가운데에 온화함이 있다. 재치는 지나친 익살과 유머 감각 없는 뻣뻣함 사이의 중도이다. 자신감은 스스로 자기 가치를 폄훼하는 비굴함과 하찮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떠벌리는 허세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나온다. 인간관계란 가까움과 거리두기, 연결과 차단, 마음 터놓기와 경계 지키기, 이타심과 이기심 사이를 요령껏 헤쳐나가는 일이다. 궁극적 인간관계 기술이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 느꼈을 때 반대쪽으로 자세를 바꿔 균형을 잡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극단이 세상을 값지게 만들긴 하지만 정작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중간치다. 아름다움이란 질서와 복합성, 혼란과 질서 사이의 줄다리기이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자연과 인공, 사치와 소박, 남성성과 여성성을 성공적으로 화해시킨 예술품들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낀다. 화가 이이후와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이란 필경 현실 그 자체도 아니며 관념의 덩어리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과 관념 사이에 존재하며 양쪽에서 침투되고 또한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인 중간 항인 것이다. 자기 자신을 쥐어짜며 노력만 하고 살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느긋하게 지내서도 안 된다. 어느 정도 바빠야 적당한 건지, 힘든 와중에도 자기 개발을 얼마나 해야 적절한지는 미리 가늠할 수 없다. 아, 이렇게 하면 번아웃에 빠지고 마는구나. 이렇게 직접 겪어본 다음에야 자신에게 어울리는 중간을 찾게 된다. 중간자로서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실성과 가능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산에게 삶을 물었다. 견디는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노래했을 터이다. 따지고 보면 인생의 행복은
시급하게 완료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할 때 찾아온다. 무엇이 있을까?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 끌려 하는 공부. 논술을 위한 책 읽기가 아니라 공감하기 위한 소설 읽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음악 감상 같은 것이다. 당연히 운동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루나 이틀을 안 한다고 탈나지는 않지만 운동은 삶을 지탱하는 힘을 키워준다. 절친과 수다 떨기. 연인에게 편지 쓰기도 마찬가지다. 빨리빨리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미뤄두고 하지 않으면 잘 살고 있다는 충족감을 느낄 수 없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마감에 쫓기면 이런 활동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 끝내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 나중에서야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하며 후회에 빠지고 만다. 예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일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세속적으로는 더 크게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짜릿한 성취도 좋지만 안온한 충족감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면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지만 내면이 충만해지는 그 활동의 기운을 더 많이 써야 하지 않을까? 심리치료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울과 불안이 없어지는 것? 스트레스 해소? 더 행복해지는 것? 나는 상상력과 용기가 커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공감, 갈등 해소, 고난을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상상력과 용기라는 두 가지 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생각도 상상력의 산물이다. 고된 현실을 뛰어넘고 낙관적인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건 상상력 덕분이니까. 현실은 못 바꿔도 강렬한 상상은 자기를 변화시킨다.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린 자아 이상이 우리를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만들어준다. 2004년 나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라크 전쟁터로 파병되었다. 그때 방문했던 미국 부대에서 한 병사의 전투모 덮개 위에 적힌 글이 있었다. 바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는 마태복음으로 읽혀지지 않았다. 신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느껴지지도 않았다. 이 글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한 병사의 자신을 향한 간절한 다독임이었다. 전투모 위에 이 글을 적은 군인은 공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이다. 현실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으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없다. 전쟁 같은 현실을 살더라도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고난이 닥쳐도 절대 나의 영혼까지 파괴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는 듯 했다. 용기라는 말은 프랑스어의 심장을 뜻하는 말과 어근이 같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용기는 심장과 함께 박동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상상력과 용기가 커진다는 것이다. 굳이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책을 읽으며 상상력을 키우면 그것이 심리치료이다. 약을 먹지 않더라도 용기를 키울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치유이다.
비관주의의 매력. 비관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우울에 빠지는 것은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이는 원인도 다름 아닌 긍정적인 기대 때문이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자아의 이상과 현실적인 자기 모습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만은 덜 아플 수가 있다. 무엇보다 비관주의의 진정한 매력은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데 있다. 생전에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에 시달렸던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늘 이렇게 명랑하십니까? 그는 말했다. 21살 때 기대치가 0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게 보너스였죠. 낙천주의에 경도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어도 감흥이 적다. 비관주의자라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장애물에만 너무 집착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 미뤄두는 습관을 가진 이들 중에는 비관주의의 함정에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생길 것에만 집중하니 시작할 맛이 안 생기는 것이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시작해서 뭐해? 이런 생각에 빠져 동기를 잃는다. 여기 이러한 비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다.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때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50% 정도만 해결한 뒤에 일단 추진해본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여기면 아무것도 못한다. 미리 정해둔 양만큼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다시 고민하겠다고 남겨둔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처음에는 장애물로 여겼던 것이 막상 실행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이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상상하여 구현하는 능력을 일컬어 마음 이론이라고 한다.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이 능력 덕택이다. 그런데 마음 이론 탓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의 말을 예측하려고 든다. 마음을 들어보기도 전에 상대의 진위를 파악했다고 확신하기도 한다. 이런 함정에 빠져 있으면 대화는 모놀로그가 되고 만다. 대화가 왜 중요할까?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소통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단 솔직한 대화라야 그렇다. 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상대가 정확히 알아차려주면 되뇌 변형계가 활성화되고 쾌감을 느끼게 된다. 속마음을 털어놨더니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이렇게 수용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사회적인 승인으로 인식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느끼고 있구나 라며 안도감을 얻게 된다. 대화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타인과 나의 경험 세계가 섞여가는 그 과정, 그 자체를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행복도가 높은 사람은 하루 동안 타인과 대화하는 데 사용한 시간의 비중이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컸다. 내용과 깊이도 달랐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진솔하고 속 깊은 대화를 2배 많이 했다. 마음은 말에 실려 입으로 나와 형태를 갖게 되고 그것이 타인이라는 거울에 맺혀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다. 대화는 그래서 타인을 알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대화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사결정의 기술. 사랑 1.
돈처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지금 나의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 결정은 감정에 편향된다. 고조된 감정은 판단을 왜곡한다. 불안하면 관점이 좁아지고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분노하면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는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기분이 들뜨면 잠재적인 위험을 간과하게 된다. 우울이라는 감정에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에 이를 게 분명한 선택을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다. 인생에 되돌리기 버튼이 있다면 나중에 누르고 싶어질지 모른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라면 안정될 때까지 의사결정을 미뤄두는 게 낫다. 흥분해서 찾아온 내담자에게는 고민거리를 하룻밤 푹 자고 난 뒤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 흥분을 가라앉히기에 하루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감정이 평온해지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력을 활용하면 된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한 뒤에 일어날 변화를 긴 시점으로 늘려서 보는 것이다. 나는 1대1대1 기법을 추천한다.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에 하루 뒤,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이다. 하루가 지나면 어떤 마음일지, 또 한 달 뒤에 후회하진 않을지, 1년 후에는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마음으로 그려본다. 마지막으로 10년 후의 자기 모습도 떠올려 보면 좋다. 옳은 선택은 시간의 압력을 이겨낸다.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 문제를 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려 본다. 그 사람이라면 자기 앞에 주어진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 조언할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기 문제를 파고들 때는 수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다 고려하려 든다. 그래서 머리만 복잡해지고 판단 오류를 일으키곤 한다. 친구가 사랑에 빠졌는데 표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충고한다. 당장 고백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지만 혼자 고민하다 보면 거절당하면 어쩌지? 창피하지 않을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질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결심을 못한다. 이런 경우 자기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게 정답이다. 서로의 마음이 맞아 연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차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1년 뒤에는 희미해지고 10년 뒤에는 가물가물한 추억으로 수렴되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다. 부부를 지켜주는 말.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연구가 있다. 존 가트먼 박사의 실험이다. 그는 부부 대화를 녹화해서 보면 향후 6년 안에 부부가 계속 살지 헤어지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이혼할 부부에게는 특징적인 대화 패턴이 있다. 비난과 멸시다. 폭언이나 막말은 두말할 나이도 없다. 언뜻 들으면 아닌 것 같아도 숨겨진 의도는 배우자에 대한 비난과 멸시인 말들이 더 위험하다. 당신이 뭘 알아? 이건 당신이 옳고 상대는 잘못되었다는 비난의 말이다. 이렇게 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도 배우자를 향한 비난이다.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멸시에 해당한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잖아. 이 표현에는 당신은 뭘 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속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성격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도 금기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성격을 좀 고쳐야 돼. 이런 말을 자주 하고도 부부관계가 멀쩡히 유지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말로 통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거의 다 실패한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배우자에게 강요하면 반발 심리만 일어난다. 배우자에게 술 좀 끊으라고 잔소리할수록 술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심리적인 역반응이 생긴다.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진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태어나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행동 패턴이 배우자의 잔소리로 변할 리가 없다. 사람의 성격은 개인의 의지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요소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부는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불완전함을 견뎌낼 줄 안다. 배우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며 돌직구를 날리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를 품고 갈 수 있어야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부부는 제 각각의 불행과 슬픔을 안고 산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위기가 찾아온다. 아내는 괜찮은데 남편에게 고통이 닥쳐오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 상황도 생긴다. 이럴 때 부부 사이를 지켜주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이다. 몇 년 전에 공중파에서 방송됐던 드라마에서 친정 아버지가 결혼한 딸에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네 탓이 아니다. 생길 일들이니까 생긴 거다. 누구 잘못인지 따져봐야 힘만 든다. 얽히고 설키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되겠느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거야.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 만들려고. 사과는 타이밍이다.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뒤늦게 표현하면 용서받기 어렵다. 변명만 늘어놓고 시간을 끌다 보면 상대의 마음에 난 상처는 더 곱는다. 너무 빠른 사과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다. 비난과 책임을 면하려고 미리 방어막을 세우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사과 중에 하나는 SNS를 활용하는 것이다. 진정성은 사과의 말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목소리와 표정, 자세와 태도로 드러난다. 두 손 모은 이모티콘에 문자 메시지만 날리고 페이스북에 자기 생각만 적어 올린 글이 진정한 사과가 될 수는 없다. 사과는 말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진심에 상응하는 무언가로 드러나야 한다.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과의 말뿐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행동을 통해 상대가 사과의 진정성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하고 선물을 살 형편이 안 되면 손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도 통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야 한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런 사람은 반성을 해야 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바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정신과 의사의 일이란 불쾌한 일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 생각이 옳은지 혹은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거나 생각의 뿌리를 캐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도 아니다. 가장 먼저 생각을 영화처럼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혼자 보기엔 겁나지만 같이 보면 덜 무서운 공포 영화처럼 말이다. 마음속에 사나운 용 한 마리가 산다고 상상해보자. 그 용은 선량하고 유익한 생각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생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용이 살고 있는 굴로 뛰어들어가 싸울까? 겁이 나니 도망쳐야 하나? 회피해도 안 되지만 무턱대고 덤벼들면 용에게 잡아먹힌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불을 뿜는 용이 자주 출몰하는 때와 장소를 확인하고 약점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탐색을 잘하면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발견된다.
함부로 싸움을 걸거나 무섭다고 주랭랑을 치지 말고 두 눈을 무릅뜨고 똑바로 보는 게 핵심이다. 나쁜 생각을 다루는 방식도 용을 무찌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시무시한 용과 대적하는 스토리는 어떻게든 싸워 이긴다는 그것이 결론이지만 나쁜 생각과 직면하는 이야기는 끝맺음이 다르다. 엔딩은 두 가지다. 자아를 괴롭히는 생각이 들 때마다 겁먹고 도망가면 타임 루프 영화처럼 끝없이 반복된다. 떨려도 직관하면서 이게 불을 뿜는 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그맣고 하얀 토끼잖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코미디로 끝이 난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 속의 시간은 현재 경험하는 시간의 속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각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과거의 시간 흐름을 다르게 인식한다. 의식은 경험 속에 담긴 정보가 많을수록 더 긴 시간이 흘렀다고 느낀다. 새로운 경험 없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이때 경험은 짧게 압축되고 상대적으로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고 인식된다. 과거를 회상할 때 나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린이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다. 그 속에서 습득해야 될 정보도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학창시절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 시간 동안 경험하게 되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이에 따른 시간의 상대성은 생체 시계와 도파민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시상하부 교차 상액이라는 뇌 부위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세포가 퇴화하고 도파민의 활성도는 저하된다. 이렇게 되면 생체 시계는 느려지고 우리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가 버렸다고 인식한다. 도파민은 호기심과 놀라움, 경이감을 느껴야 활성화된다. 나이가 들어도 감동하고 경탄할 일이 많으면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고 마음속의 시간도 천천히 흐른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지루하게 반복하면 심리적인 시간은 번개처럼 지나가 버린다. 이제껏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에 뛰어들어야 정신적으로도 장수할 수 있다. 공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남보다 우월한 힘이 나에게 있다는 인식이다. 권력을 가졌다는 인식이 타인의 감정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돈도 많이 버는 남편이 아내와는 불통인 채로 지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사회적으로 얻은 힘에 도취되어 자신도 모르게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나쁜 인간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타인의 아픔을 세심하게 배려했던 사람도 무심하게 변한다. 권력이 인간을 변질시킨다. 사람들의 얼굴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고 표정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맞춰보라는 실험을 했다. 피험자들에게 당신은 사회적으로 힘을 가졌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없다고 인식한 사람들에 비해서 사진 속에 담긴 사람들의 정서를 읽는 데서 더 많은 오류를 범했다. 권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정서조망 수용 능력을 훼손시킨 것이다. 철학자 로먼 크르즈나릭은 공감하는 능력에서 지난 세기가 심리학의 시대였지만 그토록 번성한 심리치료가 늘어나는 우울증의 경감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다.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내성적인 방식으로는 정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타인의 삶을 탐구할 때 역설적으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는 외성의 방식을 강조했다. 21세기는
외송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점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감정을 상상해보고 그것에 적절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힘이다.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보려고 노력해보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타인의 내면 세계를 자기 마음속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공감의 신경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 친절과 배려, 그리고 겸손 같은 미덕도 자신이 가진 것에서 벗어나 타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상상할 때 실행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물음에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던져준 목표를 향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알게 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